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알콜로 한 잔하고 시작하시죠. 네, 진짜 술을 마시는 느낌이에요. 앞에 그 청량감 있는 그렇죠? 소리가. 시원한 네.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김장조끼까지 벗어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예. 민주당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요즘 당청 관계가 좀 그러네요. 네, 네, 뭐 특검 심상치 2차 후보 특검 후보 선정도 그렇고, 네. 무슨 문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여당과 이제 그 비교섭단체 중에 가장 의석수가 많은 당,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인데 각 당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면 그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방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민주당에서 전준철 변호사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권창영 변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임명을 조국혁신당 변호사 추천 변호사를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그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자당에서 경우가 추천한 후보를 안 하고? 아무래도 지난 특검 때는 이제 민주당 추천에 이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네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가 최종 낙점을 받았네 이제 요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전해오는 걸 보니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사건을 이제 수임했던 변호사였다. 이제 김성태 회장 이런 사람은 뭐 진술 회유 의혹 뭐 등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이런 이제 검찰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진술을 많이 했던 인물이고 그 과정 중에 혹시 관여했던 변호사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정치적 해석을 또 가외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이게 스크린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찰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서는 이게 좀 그러니까 보안도 중요하고 중간에 이 부분이 새고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좀 많은 층위에서 같이 논의하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된 인사고 또 대통령께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거듭 천명을 했습니다. 정말 검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런 인사를 추천한 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당내에서도 네. 이거 의도가 뭐냐 뭐 이런 이제 물음표가 말씀 주신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왔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이렇게 주워 삼킬 그리고 사과까지 할 인사를 추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쾌했겠네요. 뭐 이미 단독 기사가 나간 바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도 불쾌감을 표하셨다라는 입장은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내고 검찰국장도 했던 분인데 이분의 추천으로 지금 전준철 변호사가 이제 특검 후보가 된 것이다. 함께 일했던 그렇죠. 예, 과거에 이력이 함께했었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김성태라고 하는 쌍방울 그 관련된 이 변호를 맡은 건 몰랐다라고 또 이야기를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특검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자리를 추천하는데 본인이 모르는 사람을 그 이후 경력을 잘 모르는데 추천했다라는 것도 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그 근거가 좀 희박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하나 조국혁신당이 하나를 골라서 두 분 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최종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 검찰권 남용, 그러니까 팀 윤석열과 한 편으로 활동을 했던 그 변호인을 갖다가 지금 특검 후보로 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고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사실상 박탈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2차 종합특검이 가지는 위상과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법무검찰에서 윤석열 김건희 시절에 결국에는 검찰권이 사유화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당시에 검찰 조직까지도 수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그 김성태 씨의 변호인을 갖다가 특검으로 앉혀서 조작 수사의 의혹을 밝힌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 뭐 검증도 잘 안 된 것 같고 또 내부 소통도 안 돼서 뭐 최고위나 법사위 또 원내에서도 패싱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하셨는데 네. 정작 그 사과에는 국민이 빠져 있다. 좀 국민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로서 전 책임을 느끼신다면 국민에 대해서도 전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준철 변호사도 이런 후보자로 이제 해봐라.
그랬을 때 본인이 이건 안 하겠다고 뭐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직을 제안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본인의 이제 사후적으로 나온 해명을 보면 이게 내가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보고 직접 이 쌍방울 쪽에서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대형 법인에서 그 사건을 수임을 했고 나는 그 과정 중에 이 뭐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쌍방울 임직원들 개인의 뭐 횡령에 대해서만 그것도 길지 않은 시간 뭐 공판 과정 중에 직접 본인이 변호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수사 과정 중에 잠시 못담았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이 본인은 본인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 사건을 한 건 있지만 문제가 될 거라는 이제 정치 영역의 판단은 잘 못한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스크린을 하고 검증을 해서 이 부분이 정치적 해석을 왜곡해서 나올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당에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검증해야 되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당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 부족했다 이제 말씀드리는 근데 이제 부분이 정당에서는 뭐 특검 후보자도 추천을 하지만 뭐 방통위원도 추천하고 이렇게 정당 몫의 추천이 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정당목 추천은 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검증을 부실하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국민들께서는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시작 자체가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얼토당토 않게 대북 송금으로 또 전환이 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준철 변호사가 이제 광장의 법무법인 이제 대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들어간 시점이 2023년 1월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연어술 뭐 회유 사건이라든지 이 증언에 대한 조작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시기에 본인이 변호인으로 합류된 선임계까지 어제 또 보도를 통해서 다 나온 마당에 본인이 배임과 횡령만 딱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개인적으로 했다? 그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본인의 선임계까지 다 드러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을 대신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변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 변호 자체도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특검 후보를 올린 부분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수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성윤 최고가 전준철 변호사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다라는 식으로 또 회피하는 문제들은 전 이성윤 최고위원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떤 흐름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정무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정청래 대표의 입장도 좀 곤란해졌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도 뭐 여러 단위에서 뭐 방통위원도 그렇고 이 정당 추천 몫의 고위공직자들 추천하는 시스템이 민주당에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특검이라는 부분은 그 논의 단위에서는 되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인정하듯이 검찰 출신의 최고위원이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이 있으니까 한번 적당한 인사로 좀 물색을 해보고 추천을 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좀 맡겼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사과를 할 정도니까 이거는 당내에서도 왜 이렇게 일처리를 했나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겸허한 수용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리더십의 어떤 상처냐 뭐 이렇게까지 언론에서는 일부 조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큰 흐름 속에서 뭐 1인 1투표제라는 거를 한번 부결됐지만 그래도 이제 가결시켜내고 이런 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뭐 리더십에 뭐 이 스크래치가 같다 뭐 이런 것은 좀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반윤 검사의 경력이 꼭 그 사람의 실력이나 정당성을 입증해주진 않거든요. 무슨 검사요? 반윤 검사. 반윤 검사.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때 피해를 또 많이 본 검사다라고 하면서 소위 이제 반윤 검사로 이 전준철 검사를 이야기하면서 정당화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저는 반윤이라고 해서 꼭 다 오를 수는 없다. 그 안에서도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검증해서 크로스 체크를 통해 가지고 올바른 후보자를 국민을 위해서 내보내야 될 이런 공당의 책임의 면에서 보자면은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그 많은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콕 집어서 본인과 가까운 이성윤 최고위원과만 논의를 한 것이고 결국 이성윤 최고위원도 그 많은 검사들 중에서 본인이 뭐 검찰 그만둔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는 처음에 잘 모른다 그랬거든요. 네. 잘 알지도 못하는 본인의 후배를 이성윤 사단의 검사를 갖다가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은 공당의 의사결정은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너무나 사적 친분 시스템으로 이게 좀 왜곡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크로스 체크도 전혀 안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참 반박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책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민주당 이슈 중에 그 중요한 하나가 이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인데요. 의총 결과 나왔습니까? 이 의총에서 이 워낙에 이게 언론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이 중간 과정도 계속 이제 의원들이 나오면 취재해가지고 막 속보로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박수현 이제 수석 대변인의 어떤 이제 워딩이 나왔는데 일단 당장 합당을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현재 추진은 어렵다. 이제 이 현재라는 말의 이 함의는 좀 추정하기로는 이게 원래 스케줄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마무리 짓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지연이 되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월 13일 이 설 연휴 전에는 할지 말지 최소한 스케줄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냈는데 정말 이 현실적으로 전당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합당을 해서 시너지를 갖고 하기 위해서는 설 전에는 가르마가 타져야 됐던 건 맞거든요. 근데 다만 당에서 입장이 대단히 좀 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뭐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합치자 이거는 지금 단위에서는 좀 이른 것 같고 그럼 아마 추정컨대 이게 당에서도 반대하는 최고위원들도 냈던 안 중에 하나는 그러면 각각 정당이 수임기구를 만들어서 의견을 그 단위에서 모으고 합친 다음에 민주당이 또 6월 지방선거 끝나고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월 전당대회 때 전국 당원에게 그 의사를 물어서 마무리를 짓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는 그런 뭐 계획표가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선을 위해서는 합당은 하지 않는다라고 네. 결론은 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일 그 시한을 뒀던 혁신당에는 답이 된 건가요, 이게? 글쎄요, 뭐 조국 대표가 그 지난 일요일이죠. 민주당에게 13일까지 입장을 밝혀라라는 이제 촉구를 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라고 하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나름의 그 합당과 관련해서는 중단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다수의 여론을 이제 반영을 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아마 이 합당 자체가 저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지선 후에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당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논의가 깊이 못 들어가는데요. 합당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설합당이라고 해서 당대당으로 지분을 가지고 합당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흡수합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지분 없이 사실상 당정만 주는 이런 흡수합당이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대선 주자를 보유한 정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의 지지율을 보면 흡수합당이 맞는데 또 조국이라고 하는 대권 주자를 보유한 당에서 흡수합당으로 들어오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중단된 건 중단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 합당이라는 거를 더 이어나가기가 좀 매우 좀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1월 22일에 정청래 대표가 좀 기습적으로 합당 제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합당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권한을 당사자들로부터 얻어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합당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합당과 관련된 신설합당이든 흡수합당이든 나름의 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이중의 동의를 거쳐야 합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중의 동의 중에 어떤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기습적으로 독단적인 합당 제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 3주간 상당히 좀 블랙홀과 같은 이 합당 이슈가 좀 전면에 나섰던 아쉬움이 매우 큰 그런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하나 두 분께 좀 여쭤보면 민주당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감독 조사를 위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이 입법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속도를 내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감독원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는 이제 총괄하는 이제 그 정부 기관으로서 하는 걸 보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불법을 좀 포착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죄를 하기도 하고 부동산 감독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상 흐름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범죄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 전세 사기 같은 거는 정말 청년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띈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뭐 이제 여러 기관에서 분산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을 발족시켜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범죄 그리고 어떤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뭐 호가를 부풀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대출 정보를 그냥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법이 시행되면? 일단은 뭐 감독의 뭐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금융위나 또 여러 가지 그 금융위를 통해서 감독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도 어떤 재화를 독점할 때 독점을 막는 공정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필수재를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사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부동산 감독원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규제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싱가포르처럼 강력한 주택청 같은 기관을 좀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토지주택공사처 LH 같은 기관에서 공사 형태로 운영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네. 주거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공공성을 좀 더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싱가포르의 주택청 모델까지도 저는 좀 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399님께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여야 국민들 모두 힘을 합쳐도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아무래도 이 집값,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고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김민석 총리한테. 당권 도전하느냐. 근데 김민석 총리가 약간 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여당 의원 질문에 뭐 로망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3프로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도전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일원으로서는 민주당을 아끼는 마음에 그런 로망이 있죠라고 답한 게 그러면 차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이구나라고 해석이 됐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당권에 도전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김민석 총리는 국정에 뭐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즉답은 피했는데요. 아마 정치적 해석은 지금 원래는 이제 서울시장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본인이 대단히 강력하게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내 이름 빼고 여론조사도 돌리지 말라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는 이제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김민석 현직 총리니까 체급도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이 차기 행보로서는 무엇이 있을 것이냐. 아마 여러 그런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 이 이제 향후 계획을 짜다 보니까 그렇다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가 힘을 받고 있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서울시장 부인할 때와는 이제 기류가 좀 다르니까요. 여기는 아마 도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윤우덕 의원이 국힘의원인 줄 알았어요. 네. 같은 당 민주당 의원인데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던데. 아니 저도 이제 사선의 이제 집권 여당의 윤후덕 의원인데 저도 어제 그 질문을 보면서 기사 제목만 보면서는 야 이것도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 정쟁을 심하게 하는구나라고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또 왜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더 이상했던 어제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이게 지금 집권 야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한 야당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그 윤우덕 의원의 질문은 당내 갈등을 더 촉발시키고 정쟁의 원인을 유발하는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냥 가벼운 자리도 아니잖아요.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의원들도 결국에는 상권 분립화해서 정부가 잘한 건 잘했다고 하지만은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물론이죠. 아니 총리의 미래 거취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정쟁적 요소로 사용될 걸 뻔히 알면서 이거를 갖다가 그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본다는 것은 물어볼 실익도 없지만은 집권 여당의 사선 중진 의원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맞느냐라는 저는 본질적인 의문을 던져야 되고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야당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저는 지금 국민들이 오히려 물을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제 발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집권 야당이라는 말도 재밌네요.
근데 그러네요. 윤호덕 의원은 친척입니까? 윤덕 의원은 원래 일단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고 네. 상당히 선수가 많으셔서 사선이죠. 사선이어서 이제 장관 입각설도 항상 이제 그 개각이 있을 때마다 이제 오르 내리는 분이어서 그래요. 어떤 정파성을 띠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석되는 인물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무위원이니까 이 김민석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좀 문제가 뭐냐면 수기가 실종이 됐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단순 실수다, 사고다, 뭐 오해다 이런 식의 얘기로 자꾸 피해가고 있는데 오해도 반복되면은 이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거든요. 우연에 우연이 거듭되면 그걸 필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민주당을 봐온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어제 저는 윤우덕 의원의 그런 질문 자체는 의도가 있다 그래도 문제지만 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사선의 중진 의원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집권 야당이라는 이런 또 조롱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의힘도 참 불편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제명이 결정이 됐죠. 네. 근데 법적인 예.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선언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동훈 전 대표랑 대비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에게 이제 제명 조치가 내려졌을 때 법적인 부분은 이제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이게 가처분이 기각이 돼도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입는 타격과 김종혁 전 최고가 입는 타격은 그 무게감은 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김종혁 전 최고가 약간의 바로미터 성격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런 법적으로 절차를 가져갈 걸로 보이고 다만 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물론 뭐 방송에 나가서 당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던진 게 저는 제명 사유라고 보이진 않아요. 다만 법원에서는 이런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사법 자제를 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아니, 정치 영역을 왜 이 법원에 가져와서 이 시시비비를 따지냐 이게 맞지도 않고요 사실. 그러면 이게 인용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이 절차는 최소한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왜냐하면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예. 결국 사법부에 가져갔을 때 법원에서는 좀 사법 자제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자율권에 별로 끼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권리가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장동혁 체제의 이 징계가 정당화됐다라는 이 면죄부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또 김종혁 최고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한동훈 대표가 세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걸 정치적으로 지금 복권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 있다 보니까 네. 최후의 저항 수단으로는 법정에 가는 길밖에 없는 이런 좀 앞뒤가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인 면도 뭐 이해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저 국힘에서는 친한계는 싹쓸이하겠다는 그럴 징계를 많이 하고 있죠. 뭐 네. 배현진 의원도 지금 징계 회부가 네, 된 회부가 됐고. 거죠. 네. 네. 이제 서울시당위원장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징계는 잘못됐다라는 연판장을 이 뭐 서울시에 있는 뭐 시의원, 구청장,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신 분들한테 받았는데 이게 강압적으로 받았다라는 게 지금 당권파의 주장이어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 근데 배현진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시당에서 할 수 있는 또 이 징계가 있으니까 고성국 지금 이 그것도 재밌대요. 예,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하겠다 하면서 징계하는 위원장도 친한계의 김경진 전 의원으로 네. 이제 앉히고 이러면서 징계 절차에 좀 착수하면서 좀 맞불 작전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 윤리위와는 별도로 서울시당 윤리위 네. 차원에서 고성국 씨를 징계를 하겠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집안 싸움, 뭐 권력 다툼도 거의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어느 한쪽이 뭐 궁극적으로 이기는 사람은 나오겠지만 이게 전투에서 승리를 해도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로 나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뭐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친한계들의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가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을 같이 만들고 윤석열 정권 초기에는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전 대표인데 그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이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좀
그 소위 말하는 정치하는 팔을 좀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없이 이런 좀 코너에 몰린 상황 속에서는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좀 상당한 좀 의문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는 더 후퇴되고 뭐 한동훈계는 소멸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씨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모두 무죄 선고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김혜성 씨는 일부는 심지어 공소기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횡령으로 한 48억인가를 이제 기소를 했는데 네, 김건희 집사였던. 예, 김건희 네. 집사라고 이 사람 막 해외에 도피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막 언론사에서 따라 붙어가지고 도주 행각까지 추적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도주까지 할 정도면 본인은 이제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외로 나간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결과는 무죄 플러스 공소기각. 일부는 이게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었고요. 일부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검의 수사 범위라서 수사선상에 올린 건 맞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이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특검이 본인들의 수사 범위인지 아닌지는 특검법에 따라서 정확히 분별하고 교통정리를 해서 아니면 일반 수사기관으로 좀 이첩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나머지 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아예 인정하지 못한 부분 이게 또 김건희 씨와의 이제 연결고리로 이 돈을 또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 가기도 전에 일단 김혜성 씨 선에서 어쨌든 법적인 제동이 걸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수사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됐고 세금도 투입이 된 특검인데 이게 뭐 빈손 결과가 나왔으니 비판이 따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뭐 김혜성 씨나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패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패밀리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이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해괴한 논리와 이 궤변적 논리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뭐 항소심에서 바로잡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무죄다라는 아주 해괴한 논리들을 지금 써오면서 뭐 사실 어제 나온 이 판결도 거의 좀 봐주기를 작정하고서 판결문을 썼다라는 인식이 많고요. 재판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판사들이 좀 경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도 있고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저는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점이 범죄 혐의 중에 가장 센 범죄를 물리고 결국에는 이 사안의 모든 본질은 김건희와의 윤석열과 공범 체계로 묶어서 김상민도 처벌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분리를 해가지고 김상민의 범죄를 따로 처리하고 네. 김예성의 범죄를 따로 처리하면서 가장 저렴하게 범죄의 혐의를 끊어줬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와 기소 부분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2차 종합특검에서 아마 극복을 좀 해야 될 아주 어려운 난제가 될 걸로 봅니다. 이게 향후 나올 재판 뭐 선고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영향이 큰 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치는 그 선행 판결들의 영향력인데 그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사실 김건희 씨가 무죄를 받았던 그 유인성 재판부에서 내렸던 명태균과 관련한 대가 관계 없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여러 이런 부분이 선후 차이가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책임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가 최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지금 판사들 뭐 창원지법이나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다 정상이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통령의 육성도 나왔잖아요. 누구 해줘라라는 그러니까요. 육성도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천 결과라고 하는 것 자체를 누가 동의할 수 있느냐. 형식적 외관만 갖추면 합법이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강선우 의원의 문제도 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전 지금 사법부가 뭔가 크게 좀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적인 공감도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